백만장자 상속인, 세 건의 죽음, 그리고 화장실에서 녹음된 한마디. 1982년, 한 의대생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8년 후, 용의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밀실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없는 시신 한 구가 만에 떠밀려 왔고, 경찰은 존재하지 않는 한 벙어리 여성을 추적하게 됩니다. 지난 40여 년간 거대한 부동산 제국의 상속인 로버트 더스트는 항상 심각한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자도 없었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순된 진술들, 익명의 편지들, 가짜 신분들, 그리고 본인은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라 믿고 무심코 내뱉은 말이 담긴 녹음 파일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과 증거, 의심의 경계가 돈과 권력, 침묵에 의해 가려진 채 수십 년간 이어진 수사의 여정입니다. 사건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로버트 앨런 더스트는 1943년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동산 재벌 시모어 더스트의 장남이었습니다. 더스트 가문은 맨해튼의 주요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하여 수많은 고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공개된 FBI 문건에 따르면 당시 로버트 더스트의 순 자산은 약 100억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는 환영받는 상속인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아버지의 관계는 냉담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불신으로 가득 찼다고 묘사됩니다. 성인이 된 로버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폐쇄적이고 통제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로버트와 캐시 맥콤액의 결혼 생활이 미해결 실종 사건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캐시 맥콤액은 1955년생으로 로버트보다 12살 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971년 캐시가 막 16살이 되었을 때 만났습니다.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었고 캐시가 19살이던 1973년 말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캐시는 의사가 되기를 꿈꾸며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반면 로버트는 이미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유력한 가문의 영향을 받는 성인 맘송이였습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의 삶은 꽤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맨해튼에서 멀지 않은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시골집에서 살았습니다. 겉보기에 이 결혼은 의대생과 부유한 상속인의 만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캐시의 친구들과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결혼 생활에는 일찍부터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캐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로버트가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엄격하게 통제하려 한다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시를 당하고 있으며 친구들과의 연락이 제한되고 개인적인 일정을 수시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훗날 캐시의 친한 친구들은 그녀가 로버트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과 학대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캐시는 로버트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 내용은 법정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1980년 결혼 생활은 명백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캐시는 이혼을 고려했으나 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녀가 19살 때 서명했던 혼전 계약서였습니다. 이 계약은 캐시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이혼할 경우 재정적 관리를 거의 보장받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캐시는 오랫동안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시기 로버트와 캐시 모두 외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미 위태로운 관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캐시가 스스로 삶을 등지거나 사라지려 했다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982년 1월 31일은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캐시는 코네티컷주에 있는 친구 나자미 가족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캐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으며
장기간 떠날 준비를 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파티 도중 캐시는 로버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목격자들은 캐시가 통화 후 긴장한 모습을 보이며 파티를 일찍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떠나기 전 캐시는 친한 친구에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확인하고 알아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로버트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가족 외의 사람들이 캐시 매코맥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훗날 로버트 더스트의 진술에 따르면 캐시는 그날 밤 웨스트체스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심한 말다툼을 했고 그 후 캐시가 맨해튼으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아내를 차에 태워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었고 기차에 타는 것을 배웅했으며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전화 통화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곧 불합리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로버트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한 지역 근처의 공중전화 부스를 확인한 결과 가장 가까운 부스는 그가 언급한 장소에서 수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주장한 통화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1982년 2월 1일 캐시가 다니던 의대학에 자신을 캐시 매코맥이라고 박힌 사람의 전화가 걸려와 아파서 수업에 갈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의대 부학장은 이 통화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으나 전화를 건 사람이 정말 캐시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모호한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캐시가 1월 31일 밤부터 실종되었다면 다음 날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로버트 더스트가 아내의 실종을 공식적으로 신고한 것은 1982년 2월 5일이 되어서였습니다. 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묻자 그는 캐시의 학업과 업무 일정이 매우 바빠서 며칠 동안 보지 못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캐시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상을 감지한 캐시의 친구들은 직접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웨스트체스터의 집에 몰래 들어가 주목할 만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캐시에게 온 편지들이 뜯기지 않은 채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캐시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로버트 더스트를 둘러싼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범죄 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도, 목격자도, 명확한 현장 흔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종으로 분류되었고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버트 더스트는 언론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인 수전 범원을 비공식 대변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수전은 뉴욕 매거진의 작가이자 라스베이거스의 유명한 마피아 보스의 딸이었습니다. 로버트와 수전은 1965년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으며 수십 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수전이 로버트와 언론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은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은 수년 후 캐시 사건이 재수사되면서 특별히 중요해집니다. 1980년대가 끝나갈 무렵 로버트는 점차 자신의 삶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1988년 그는 뉴욕의 부동산 중개인 데브라 리 차라탄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캐시와 함께 살았던 웨스트체스터의 집을 팔고 실종된 아내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유기였으며 캐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는 공식적인 반대 없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 원인 불명 실종으로 분류된 지 거의 20년 만에 캐시 매코맥 사건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수사 기록에서 다시 거론되었습니다. 캐시의 가족과 친구들의 압박과 그리고 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 경찰은 과거 자료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버트 더스트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증거 때문이 아니라 1982년 진술에서 해명되지 않은 점들 때문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캐시가 실종될 당시 로버트와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던 중 그들의 시선은 수전 범원에게 쏠렸습니다. 수전은 로버트의 오랜 친구일 뿐만 아니라 실종 사건 당시 언론의 질문에 대해 그를 대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수전 범원은 로스앤젤레스 베네딕트 캐년의 자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알려져 있었으며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조직범죄와 관련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데이비드 버먼은 라스베이거스 암흑가의 거물이었기에 수전 자신은 중범죄 전력이 없었음에도 그녀의 삶은 늘 법의 테두리 밖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24일 수전 버먼은 자택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머리 뒤쪽에 한 발의 총상을 입었으며 부검 결과 근거리 사격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을 강제로 연 흔적도 집안이 어질러진 흔적도 없었으며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집이 잠겨 있었다는 점은 수전이 범인을 알고 있었거나 문을 열어줄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이 특히 주목한 점은 살해 방식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견된 경위였습니다. 수전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익명의 자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수전 범원의 집에 시체가 있다는 내용과 정확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소인은 시신 발견 다음 날로 찍혀 있어 보낸 사람이 사건 내용과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편지는 전체 사건의 핵심 단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명 없는 정갈한 손끝이었지만 수전이 살던 곳 근처인 베벌리 힐스의 철자가 틀리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처음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훗날 수사관들이 다른 문서들과 비교할 때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전 범원과 로버트 더스트의 재정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 그들은 2000년 8월 수전이 로버트에게 돈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후 로버트는 수전에게 총 5만 달러 상당의 수표 2장을 보냈습니다. 이 돈에 대한 공식적인 차용증이나 명확한 목적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캐시 매콤에게 친구들에게 이 정보는 수전이 1982년 실종 사건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전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당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전의 지인들은 다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수전이 친구들에게 충실한 사람이며 특히 로버트 더스트에게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전은 수년간 언론 앞에서 로버트를 공개적으로 옹호했으며 그가 캐시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조차 부인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수전 범원 살해 사건은 빠르게 미궁에 빠졌습니다. 목격자도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도 없었으며 로버트 더스트를 살인과 직접 연결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사건 파일은 보관되었지만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 로버트 더스트는 계속해서 삶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수전이 살해되기 직전인 2000년 12월, 로버트는 데브라 리 차라탄과 비밀리에 대론했습니다. 이 결혼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데브라는 훗날 로버트에게 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1999년 말과 2000년대 초 웨스트체스터 경찰은 캐시 매코맥 사건을 재수사하며 로버트의 옛 집과 인근 호수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법적 성격을 바꿀 만한 유해나 새로운 물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압박과 수사기관의 관심이 커지자 로버트 더스트는 점차 뉴욕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2001년 그는 텍사스주 갤버스턴의 한 하숙집에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로버트는 옛 동창의 이름을 딴 도로시 시너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벙어리 여성 행세를 했습니다. 이러한 변장은 그가 주변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은밀하게 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숙집에서 도로시라는 이름의 로버트는 모리스 블랙이라는 독거노인 이웃과 교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상적인 교류를 했지만 아무도 도로시의 진짜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리스 블랙의 존재는 곧 로버트 더스트를 또 다른 심각한 사건으로 끌어들이며 과거의 모든 사건을 다시 들추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2001년 9월 말 텍사스주 갤버스턴만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들에 의해 기이한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머리 없는 남성의 시신이 물 위에 떠오른 것입니다. 이 발견은 즉시 지옥경찰에 신고되었고 처음에는 누구도 이 사건이 21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될 사건 중 하나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초동 수사를 통해 당국은
시신이 여러 부분으로 절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에서 다른 신체 부위들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흔적들은 절단이 전문 도구의 도움을 받아 의도적으로 행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머리 부분을 찾지 못해 신원 확인과 사망 원인 규명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주변 지역을 수색하던 중 경찰은 주목할 만한 물증을 발견했습니다. 시신 발견 장소 근처에서 톱의 포장지와 갤버스턴의 한 하숙집 주소가 적힌 신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단서는 수사관들을 로버트 더스트가 도로시 시너라는 가명으로 살고 있던 하숙집으로 이끌었습니다. 2001년 10월 3일 갤버스턴 경찰은 하숙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도로시의 옆집에 살던 모리스 블랙의 아파트에서 수사관들은 욕실에 남은 다량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핏자국은 모리스의 아파트에서 도로시의 아파트까지 이어져 있어 두 공간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로시 시너의 아파트를 수색하면서 경찰은 칼 한 자루와 피 묻은 남성용 부츠를 압수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과 현장의 흔적을 종합하여 당국은 갤버스턴만의 머리 없는 시신이 모리스 블랙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도로시 시너가 사실은 이전의 여러 사건에서 의심받았던 로버트 더스트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로버트가 가명을 쓰고 벙어리 여성으로 변장했다는 사실은 즉시 그의 도피 동기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 이미 하숙집을 떠난 로버트를 추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001년 10월 9일 로버트 더스트는 펜실베이니아의 한 상점에서 샌드위치를 훔치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옛 동창의 이름인 짐 트러스라는 또 다른 가명으로 호텔에 투숙 중이었습니다. 로버트의 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모리스 블랙의 시신을 훼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톱과 총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로버트가 이웃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강화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모리스 블랙이 로버트 더스트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렸고 이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추측일 뿐 구체적인 동기를 확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체포 후 로버트 더스트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3년 9월 법정 진술에서 로버트는 모리스 블랙을 총으로 쏜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리스가 총을 들고 위협하며 아파트에 침입했고 몸싸움 도중 총이 우발적으로 발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는 모리스의 시신을 토막내어 바다에 유기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는 살인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진술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검찰은 총격의 방향, 거리, 그리고 사망 당시 모리스의 상태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적인 법의학적 증거의 부재는 검찰 측에 심각한 불리함을 안겼습니다. 그들은 발포가 사고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었고 로버트가 주장하는 정당방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합리적 의심 앞에서 배심원단은 결국 모리스 블랙 살인 혐의에 대해 로버트 더스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로버트가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증거인멸 및 보석 도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4년 9월 로버트는 이 혐의들로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구금되어 있던 기간을 인정받아 실제 복역 기간은 단축되었습니다. 로버트는 2005년 12월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여 곧바로 다시 구금되었습니다. 2006년 3월 1일 변호사의 법적 지원을 받아 그는 다시 한번 석방되었습니다. 갤버스턴 사건은 특별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로버트 더스트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직접 시인했음에도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여론과 법집행기관들이 지난 수십 년간 그와 관련된 모든 사건, 특히 수전 범원의 죽음과 캐시 매코맥의 실종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6년 석방된 후 로버트 더스트는 대중과 언론을 피해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캐시 매코맥 실종, 수전 범원 사망, 갤버스턴 사건 등 그의 이름과 연결된 사건들은 수사기관의 파일 속에서 결코 닫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앞선 두 사건에서 로버트의 역할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010년 영화 제작자 앤드류 자레키는 로버트 더스트의 삶에서 영감을 받은 영화 All Good Everything을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사건을 정확히 재현했다고 주장하진 않았지만 주인공과 로버트 사이의 유사점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영화 개봉 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로버트는 자레키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장시간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이 초기 접촉은 HBO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더 징크스, 로버트 더스트의 삶과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2010년 말 촬영된 첫 인터뷰에서 로버트는 수전범원의 죽음과 캐시 맥콤액의 실종에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진술들과 일관된 방식으로 사건을 설명하며 두 사건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법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앤드류 자레키와 제작진은 로버트 더스트 관련 자료를 독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로버트가 과거 수전 범원에게 보냈던 편지 봉투를 입수하면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봉투는 수전의 집에 시체가 있다고 알린 익명의 편지와 비교되었습니다. 필적의 유사성, 그리고 무엇보다 똑같은 철자 오류는 제작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2년 자레키가 로버트와 진행한 두 번째 인터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로버트는 필적 샘플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것이 자신의 글씨가 아닌지 확실히 구분하지 못했고 두 봉투의 일치점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로버트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녹음된 독백은 단편적인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물론 다 죽여버렸지라는 모호한 자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제작진이 이 녹음 파일을 발견했을 때 이는 즉시 법적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인 상황과 내용의 불명확성 때문에 이 말이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2013년 초 앤드류 자레키는 봉투와 필적 유사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발견 내용을 경찰과 공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전 범원 사건이 공식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필적 감정 결과 경찰은 수전의 집에 시체가 있다는 익명의 편지를 쓴 사람이 로버트 더스트라고 결론지었습니다. 2015년 더 징스가 방영되자 로버트 더스트의 이야기는 전국의 언론을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중의 관심과 새로운 증거들은 사법 시스템에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2015년 3월 10일 로버트는 거주지를 떠나 도주했습니다. 불과 며칠 뒤인 2015년 3월 14일 FBI는 뉴올리언즈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로버트는 쿠바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당국은 총기, 위조 신분증, 약 4만 달러의 현금, 그리고 라텍스 마스크를 압수했습니다. 로버트 더스트는 수전범원 살해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받기 전 로버트는 2016년 2월 플리바게닝을 통해 루이지애나주에서의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인정하고 85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전 범원 사건의 재판은 로버트의 건강 악화와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재개되었습니다. 재판 내내 검찰은 로버트와 수전의 관계, 5만 달러 송금, 익명의 편지, 그리고 더 징크스에 녹음된 독백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으며 증거들이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9월 17일 긴 공방 끝에 로버트 더스트는 수전범원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뉴욕 경찰은 캐시 맥콤액의 죽음과 관련하여 로버트 더스트를 공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결론에 도달하기 전인 2022년 1월 로버트 더스트는 수감 중 7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로버트의 죽음으로 캐시 맥콤액 사건에 대한 재판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자백도, 발견된 시신도, 1982년 실종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캐시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더스트 사건은 법적으로는 수전 범언과 관련된 판결로 마무리되었지만 수사적 관점에서는 40년에 걸친 일련의 사건들을 남겼으며 법정에서 내려진 결론과 함께 여전히 많은 질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